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어제 반도체 주가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보고서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하루 늦게 날아든 비컷 랠리 덕에 오늘 주가는 반등했지만 정말 반도체의 겨울이 닥칠 건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상욱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겨울이 닥친다. 아직 여름, 겨울도 못 본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온다는 비관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짧게 두 분이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환 애널리스트 지금 공감하세요? 예스나 노로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노입니다. 노. 3년 전에도 강하게 노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박상욱 연구원은요? 저도 노입니다. 아, 그래요? 두 분 다 노. 왜 노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는데 우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의 근거, 왜 겨울이 온다고 분석을 했을까? 이주환 박사님,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근거가 뭡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예.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 전반적 범용 수요들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HBM의 효과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 뭐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HBM이 내년도 되면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내년에. 그래서 네. HBM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HBM 쪽에 갔던 물량마저도 범용 쪽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가격 하락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데 기본적인 근거이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HBM 수요가 저는 일단은 뭐 영원히 되지는 않겠지만 올해와 내년 말까지는 탄탄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탄탄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HBM 수요는 예. 증설 확장 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수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총 캐파의 최소한 50% 이상이 전환이 될 때까지는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수요로서 그 수요가 아무리 못 잡아도 내년 말까지는 저는 발생할 까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모건 스탠리가 했던 첫 번째 전제부터가 일단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가 그러니까 HBM의 어떤 공급 과잉을 얘기했으니까 그건 공유할 수 없다. 범용 이 메모리의 수요도 뭔가 정점을 지났다. 이걸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준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준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나빠진다는 얘기를 쓸 때는 현재가 좋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HBM을 제외한 메모리 수요는 아직까지 좋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단순히 가격 효과 때문에 수출이 뭐 역대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에 2분기 기업 실적들이 뭐 몇 조 원대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진짜 비트 그로스, 실제로 물량으로 환산했던 수요로 보면은 사실 HBM을 제외하면 거의 마이너스 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로. 그 얘기는 현재 좋지 않은 바닥인데 좋았다가 나빠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바닥에서 더 나빠져서 2층 바닥에 있다라는 얘기인지, 근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이 좋았다라는 전제라면 그 전제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박상욱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모건 스탠리의 우선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겨울 보고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어떤 보고서에 좀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 잘못 분석했다는 부분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이주환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내년까지는 HBM 수요가 이제 공급을 조금 초과하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솔직히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네. 그리고 이 디램이란 게 전체 디램 캐파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존의 일반 범용 디램을 만들던 라인을 가지고 HBM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예. 지금 3사의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디램 캐파가 1450K 퍼 먼스 정도 됩니다. 1450K 퍼 먼스. 예. 월 이제 1450K 정도 장에 예.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한 430에서 440K 퍼 먼스의 캐파가 HBM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대략 한 30% 정도 되죠. 근데 참고로 작년에 경제가 너무 이제 디램이 너무 안 팔려서 인위적인 감산을 했을 때 그렇죠. 라인을 꺼버렸을 때도 가동률 저점이 75%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HBM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상 작년보다 더 강도 높은 감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디램 가격이 사실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가거나 아니면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YOY로 봤을 때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D램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실적도 YOY로 조금 증익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이제 D램, 범용 D램 얘기를 하니까 가격이 지금은 9월이지만 8월인가요? 좀 최근 좀 가격이 좀 떨어졌죠? 범용 D램 가격이. 최근에 아마 조금 한 스팟 정도가 아마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야 되는데 현물 가격이랑 예. 고정 거래 가격이랑 좀 괴리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추세를 보면 현물 가격이 먼저 빠르게 올라왔다 먼저 빠르게 떨어지면 고정 거래 가격이 이제 뒤늦게 시차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질 않고 있어서 두 개가 그냥 같이 이동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미래 가격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과 같이 몇 개월 후에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단언하기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라는 현물 말씀이고요. 가격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가격 동향을 보면은 특히 SSD용 랜드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D램 같은 경우도 일부 PC 쪽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서버 쪽에는 또 강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서버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 HBM 쪽으로 지금 추가 이동돼 있는 상태하고 그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도 그냥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업용 eSSD에 들어가는 쪽으로 대부분 물량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품들은 지금 가격이 계속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갑자기 약세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도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보고서에 뭔가 조금 깊이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거기서 동시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야 이거 26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도대체 절반 이하로 낮춘 건데 이렇게까지 낮출 만큼 하이닉스 상황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예,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에 이제 감익으로 아마 추정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BPS도 좀 떨어지게끔 추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모델도 이제 따로 하이닉스의 모델을 만드는데 제 모델에 따르면은 내년에도 증익이 가능하고요. 우리 박사훈 연구원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사업 모델입니다. 사업 모델. 예, D램에서 얼마를 벌고 낸드에서 얼마를 벌고 총합적으로 얼마를 벌고 이렇게 예, 저도 애널리스트라서 목표 주가를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모델이 있는데 제 추정치로는 12개월 선행 BPS가 12.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2개월 BPS가 12만 3천 원. 예, 네. 12만 3천 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12만 원으로 TP를 맞추려면은 목표 PBR을 0.9배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0.9배라는 수치는 정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그렇죠. 뭐 코로나 이럴 때 아니면은 나오지 않았던 수치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베어리시하게 조금 편향적이게 조금 목표 주가를 산출한 게 아닐까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박사훈 있습니다. 연구원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얼마로 지금? 저는 지금 23만 원, 이제 밴드의 중상단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23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조정하시거나 올리거나 내릴 생각 없어요? 사실 이것도 좀 내린 겁니다. 내린 거예요? 예, 저번에 25만 원까지 갔을 때 이제 조금 올렸다가 아무래도 괴리가 크면은 왜 낮춰야- 내렸어요? 23만 원. 이게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괴리율이 실제 주가와 제 목표 주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게 법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예, 금융법상 이거를 좀 맞춰줘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할 수 있으나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리포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같은 애널리스트로서도 모건 스탠리도 지금 애널리스트가 있을 텐데 이익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그렇죠. 목표 예. 주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반면 우리 박사호 연구원은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연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시청자들이 주목하는 게 아까 우리 이조한 박사님 얘기한 대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이 공급 과잉 여부인데 그동안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얘기할 때 왜 내년 물량을 이미 완판됐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 말 뜻은 공급 과잉이다 이런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완판됐다는 것과 공급 과잉이라는 건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분모 분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배치된다 보기는 어렵고요. 예. 아마도 올 상반기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양사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내년까지 HBM 완판됐다는 얘기는 예. 현재 HBM 생산할 수 있는 캐파 대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현재 생산 대비. 근데 하반기와 내년에 계속 HBM 생산 캐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물량을까지 다 완판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서로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예. 같은 상황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판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범용 DRAM 생산을 HBM으로 돌려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뭐 다 팔려 있다, 미리 돼 있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현재가 맞습니다. 네, 저는 다 완판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완판이 돼 있다는데 무슨 공급 과잉일까 조금. 완판이 됐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죠. 완판이 되기 증설. 공장 캐파가 있으면 더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빅테크 업체들 우리가 공급 과잉이냐, 뭐 수요 둔화를 얘기할 때 과연 얼마나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를 할 거냐. 이게 인공지능 거품망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빅테크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이 투자를 하겠다는 지금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 빅테크 업체들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업체들의 케이펙스가 대략 각각 한 30에서 35% 올해는 증가를 하고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도 내년에도 한 10% 초반에서 10% 중반 정도까지 캐펙스를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도 다들 그 케이펙스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불리시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설 투자를 더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네, 얘기했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캐펙스를 더 늘리겠다. 이제 분기별로도 굉장히 많이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내년에도 케이펙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두 분은 보는데 왜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온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좀 더 계속 궁금해지는데 3년 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이네요. 메모리 업황 둔화를 예견하면서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자, 당시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 겨울 똑같은 보고서인데 이주환 박사님, 그 당시 보고서는 적중을 한 겁니까? 그때 8월에 보고서 나오고 2달 동안 주식이 폭락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제가 타 방송에 긴급히 호출되어서 그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좀 평가를 판단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박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가격의 지표라든지 생산 지표 재고량 이런 것들을 했을 때의 실적이 당시에 이제 8월에 그 보고서 나왔으니까 올 하반기 굉장히 좋을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 확실한데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표현은 적합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가 방송한 바로 다음 날부터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 전환해서 12월 연말까지 50%가 주가가 상승했던 일이 있고요. 2022년 8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그냥 계속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었고 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그 몇 주 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요? 본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수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성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1년도에 모건 스탠리 예측은 맞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좀 과도하게 너무 우려하는 걸 물론 모건 스탠리 보고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린 말은 없죠.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거를 다 합쳐놓으면 항상 최악밖에 안 나오는데 현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같이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너무 비관적인 내용들만 모아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모건 스탠리 보고서 본인들이 이제 다시 좀 예상을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썼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21년 8월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이후에 2022년 2월부터입니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는 2022년 3분기부터 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고요. 실적은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가격은 상반기에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게 2022년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그러니까 조금 너무 성급하게 그때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더 상승한 거죠.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보고서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1년이면 한 사이클에서 업사이클 하나를 다 통째로 틀린 거거든요. 1년이 넘어가면 어차피 사이클에서 하라고 가는데 그거는 예측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상황인데 예. 1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예 잘못 짚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당시 우리 박상욱 애널리스트는 당시 보고서를 보고 어떤 평가를 했어요? 그래도 그 보고서가 나오고 한두 달 정도는 하락을 하는 걸 봤거든요. 한 달 정도 아마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 잘 맞췄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보고 이게 참 정확히 맞추긴 힘든 거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건 스탠리 우리가 뭔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조금 분석 능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곳입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저희가 이렇게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 같고 계속 반성문도 쓰고 잘못 내니까. 근데 사실은 국내 증권사들도 반성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요? 국내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예측할 때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면 수치들 많이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긴 하는데 아니 국내 증권사들은 이 모건 스탠리처럼 이렇게 투자 비중을 축소로 과감하게 낮추는 매도 리포트를 거의 안 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업력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 자체가 증권사는 사실은 브로커리지를 해주는 업종인 반면에 모건스탠리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IB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도 네. 우리가 계산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증권은 사실 그럴 내 돈을 가지고 직접 태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역할에서 좀 틀려서 IB 쪽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두 분의 전문가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에 좀 신뢰를 하지 않는데 시장은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제 주가 보시면은 거의 11.5% 정도까지 빠졌다가 SK 하이닉스가요? 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요. 마지막에 장 마감할 때는 마이너스 6.4% 정도로 많이 반등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매도 리포트 때문에 조금 패닉 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지금 가격이면 너무 싼 것 같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조금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6.4% 정도로 마감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마지막에 급락을 조금 만회를 했다면 어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특히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오늘 정도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좀 올라줘야 하는데 그게 상승의 힘은 약하대요, 오늘도. 실제로 마이크론만 보시면 마이크론 몇 퍼 안 올랐습니다. 2%, 2점 몇 %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예, 같은 메모리 업체는 사실 글로벌리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 세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탄력적이게 못 오르는 이유는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수요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내년에 HBM 잠식으로 인해서 일반 D램 쪽도 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한 번도 없었다고요? 예, 원래는 내년에 수요가 좋아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림이 맞는데 예. 지금은 HBM 때문에 일반 D램 공급이 꺾여서 공급이 수요를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D램 가격이 오를까에 대한 확신이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저는 연말쯤으로 보고 있어서 연말쯤. 예,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내년에 D램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게 가시화되는 시점인 연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반도체 업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하면 과거에 정말 지존이었습니다. 감히 남들이 넘볼 수 없었던 넘사벽의 인텔. 요즘 정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인텔의 상황.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렸습니까? 인텔도 그렇고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고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보통 최고 경영자 임기가 뭐 짧으면 3년, 길면 5, 6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한번 전략적인 방향이 잘못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헤드가 바뀌더라도 그 뒤처리를 하고 다시 되돌리는데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 두 명의 경영자가 연속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방향의 전략을 추진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인텔을?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 10나노까지는 사실은 최강이었던 게 맞고요. 예.
TSMC보다도 앞서 있었고 AMD보다도 앞서 있었는데 10나노에서 7나노 오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삐끗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AMD와 TSMC의 연합군이 거기서 이제 성공을 했죠.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갔는데 인텔은 그때까지만 고집스럽게 이제 본인 스스로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경영자들이 수익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기술 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보다는 마케팅과 어떤 고객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단기간에 수익을 높이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을 보이고 그때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던 기술 격차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벌어져서 이제는 한순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까지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EO가 기술 개발, 기술 투자에 더 주력해야 되는데 조금 방향을 잘못 선택한 그런 문제로 인텔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 사실 인텔처럼 제조와 설계를 동시에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뭐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요. TSMC는 제조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의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혹시 삼성전자, 인텔의 이런 궁지에 몰리는 인텔을 보면서 좀 배워야 할 것 또는 위기가 삼성전자에도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LSI 네.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지금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LSI와 파운드리가 주력으로 하던 사업은 엑시노스 칩이었습니다. 예. 삼성 갤럭시 S에 들어가는 반도체 AP 칩이죠. 그게 22년에 GOS 사건, 이제 발열 문제로 인해서 한번 빠지고 23년에는 전부 다 스냅드래곤 칩만 갤럭시 S 플래그십 모델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엑시노스 2400이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 한간에서는 내년에 엑시노스가 다시 한 번 더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3나노로 만들어야 되는데 3나노 성능이나 아니면 수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만약에 이 물량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LSI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LSI와 파운드리 매출의 대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엑시노스 칩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다시 한 번 더 TSMC와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그런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뭐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일각에서는 뭐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그런 쪽에 역량을 키우는 게 미래 전략으로서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 삼성의 미래 전략을 얘기했으니까 인텔도 파운드리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을 판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팔지는 않고 이제 분사를 한다로 결정을 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도 그러면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장의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파운드리에서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3자인 우리보다는 삼성전자 본인들이 가장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사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분사를 한다는 얘기는 독립회사가 되어서 본인의 돈 번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인재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마땅히 안정적인 고객이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큰 고객 한 명한테 수주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매출이 급감하고 그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지는 천수답 구조에 있다 보니까 독립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크지 못하는 점유율이 높아지지 못하는 게 단순히 설계업체와 같은 회사에 있어서 뭐 우리들이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 굉장히 마이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의 능력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사는 좀 더 파운더리가 오히려 흑자 전환을 하고 규모도 더 큰 후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어떤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사라는 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쉽지 않으니까 뭔가 현재 있는 데서 경쟁력을 높여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텔의 분사 결정은 불가피한 겁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인텔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0나노 후반대에서는 인텔이 사실 제일 잘 나갔다가 그 이후로는 경쟁력을 잃은 지 조금 꽤 됐거든요. 심지어 파운드리 사업도 한동안 접었었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만큼 조금 더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뭐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계속 적자도 나고 있고요. 아마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결국에는 좀 분사를 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조금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주환 박사님, 아까 이제 인텔의 뭔가 이게 하락을 보면서 최고 경영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DS 부문장을 전영은 부회장으로 바꾸는 큰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금 뭔가 미래가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민감한 질문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제가 우리 대표가 DS 부문장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일단 조직 개편들을 하면서 근데 그 조직 개편을 보면서 우려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우려는 뭐냐면 단기간에 대한 비전은 있지만 오히려 장기 비전은 포기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R&D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당장 상용화 쪽으로 몰아준다는 느낌이 있었고, 미래를 위한 연구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 대표 체제에서도 당장 어떻게 생존을 위한 쪽의 전략이 너무 있다라는 것이 좀 우려 포인트이고요.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것은 과거엔 삼성전자는 뭐 허세라고 할까? 우리가 최고야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부회장이 뭐라고 점사 메일을 통해서 얘기했냐 보면은 그때 실적 잘 나왔잖아요. 6조 원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실적이 나온 것은 운 좋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지 우리 실력이 좋아서 달성한 게 아니니까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점사 메시지를 했는데, 과거에 다른 CEO들한테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는 저는 긍정적인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격변하고 경쟁이 워낙 강하니까 뭔가 조금 겸손하게 미래를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 그런 변화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 보고서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 네, 지금 맞습니다. 3분기잖아요. 네.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디램 가격 상승률이 꺾이기는 하거든요. 낸드도 그렇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1분기에는 뭐 30% 가까이 올랐지만 3분기에는 뭐 많이 올라야 10%. 뭐 삼성전자는 HBM 같은 비중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뭐 한 하이 싱글, 뭐 미들 싱글 이 정도 퍼센테이지밖에 못 올라요.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꺾이지만 상승은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에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끼면서 아마 10조 원대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조 원대 중반이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조 원대 중후반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시장의 평균치에 비하면 이게 평균치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이게 한 컨센서스 정도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율, 상승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보다. 그게 네. 좀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되거나 이런 게 중요한데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 시장에는 좀 주가에는 안 좋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요즘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인 것 같고 이거를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는 내년에 가격이 오르는 게 가시화가 돼야 된다. 내년에.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쯤 돼야만. 네, 연말쯤 돼야지 이제 고객사들, 이제 PC 업체들, 스마트폰 업체들 재고도 조금 확인을 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재고 주수도 조금 확인을 해야지. 정말 내년에 HBM 때문에 DRAM 가격이 오르는 게 확인이 조금 돼야지 이게 반도체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실적은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자, 최근 외국인들을 보면 정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말 무차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판 금액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거 사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겁니까, 외국인들은? 뭐 우리 계속 밸류에이션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미국 시장이나 다른 여타 시장에 비해서는 같이 절하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좀 덜 오르고 내려갈 땐 더 많이 내려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중위지 자체에 대한 가중치가 거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따라서 이제 해외 글로벌 자금이 이제 많이 이동을 할 텐데, 물론 그래서 결국에 환율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좀 환율의 변동을 보면서 국내 증시로 해외 미국에 몰렸던 돈들이 빠져나갈 텐데, 빠져나가면서 한국 쪽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올지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IT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 글로벌 자금들의 인아웃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또 개인들은 또 그걸 또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이동 무브먼트를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지켜보면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자금 동향을 점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환율은 결국에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금 흐름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결정될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도 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금리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탄탄한 경제 성장을 하느냐도 또 관건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게 조짐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자금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환율이 있는 계속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지니까 예, 원화가 강세로 갈 강세가 거라는 되면. 흐름이 예상이 되면 국내로 많이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요. 환율 동향을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낮췄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낮아질 요인은 있지만 우리 이주환 박사 말씀대로 한국 경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과연 우리 투자자들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자 한번 냉철하게 좀 따져봐 주세요. 지금 삼성전자 6만 원대 중반, SK하이닉스 15만 원대 초반. 자, 이 수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라든지. 저는 결국에는 이제 조금 뭐 수치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월 포워드 PBR 밴드의 하단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한 1.07배 정도로 하단에 근접해 있고요. 순자산 비율이 1.07배. 예, 12개월 선행 기준으로요. 거의 최저 수준의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이죠. 예.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줘서 한 1.3배 정도로 한 중하단 정도의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년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디램 공급 부족이 와서 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오른다라는 제 로직이 맞으면은 이거는 바닥으로 보기에는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으로 보기에는 너무 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올라갈 있다라는 여지가 거죠. 많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줄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연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이 중요한데 연말까지 기다리기 어려운데. 사실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확실히 들어갈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예, 심지어 저도 뭐 ETF 같은 거는 저희도 가능하거든요. 네. 저도 어제 조정이 있었을 때 코스피 ETF 이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반도체 오르면 코스피 오르고 애널리스트라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슈가 괜찮아요? 추종 지수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예, 직접 코스피, 살 수는 나스닥 이런 거는 제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표잖아요. 예. 제가 뭐 삼성전자 뭐 20만 원, 30만 원 간다 해서 코스피가 네. 3천, 4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좋게 만든 다음에 살 수도 있으니까 못 사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개별 주식은 전혀 안 되고요. 예. 대신에 이제 몇 천 가지 종목이 합쳐져 있는 코스피 ETF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샀습니까 ETF를? 어제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은 앞으로 시장 이 주가 전망을 조금 이제 애널리스트께서 했지만 지금 가격 동향, 향후 업황 전망을 볼 때 어떤 시점으로 봐요? 엔비디아가 가격이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60 이상이거든요. PER이.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이틀 동안 내려가고 하면서 1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PER이요? 주가 수익 비율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과매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단지 지금이 바닥일지 올라가겠지만 좀 더 내려갈 때 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이나 조금 한번 빠졌다 올라도 괜찮다고 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밴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업황 보고서 겨울이 온다. 두 분은 겨울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상욱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